한 여성의 삶 속에 기생하던 괴물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다가 결국 마지막 남은 인간성마저 송두리째 무너뜨리고만 괴물이었죠. 감옥과도 같은 밀실에 갇힌 채 그녀는 수년 동안 질식할 듯한 지배와 가혹한 정신적 학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어느 날, 그녀는 일생일대의 반격을 결심합니다. 단 한 번의 저항 끝에 그녀는 평생 자신을 옥죄어온 사슬이자 오랜 괴물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하죠. 하지만 그 직후 그녀가 배운 외과적 기술은 차가운 시신을 해체하는 데 쓰이고 맙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미스터리한 실화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8년 5월, 오랜 장마가 거치고 일본 시가연에 마침내 따뜻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비와코 공원으로 산책을 나선 주민들은 그곳에서 믿기 힘든 기이한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야수강변에 새까만 까마귀 떼가 무리지어 무언가를 개걸스럽게 뜯어먹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그저 비에 쓸려 내려온 야생동물의 사체인 줄 알았죠. 하지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형체를 확인한 이들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여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오후 1시 55분 무렵 모리야마 경찰서 수사팀이 현장에 급히 출동했습니다. 수사관들이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까마귀들이 쪼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시신 일부였습니다. 초기 조사 결과 피해자는 여성으로 파악됐죠. 부패 상태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기에 법의학팀은 사망 시점을 최소 2달 전으로 추정했습니다. 현장에는 머리와 팔다리가 없어 신원 확인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독극물이나 수면제 반응마저 전혀 나타나지 않았죠. 그 어떤 단서도 확보되지 않아 명확한 사인조차 규명하기 힘든 상황이었던 겁니다. 시신 유기 수법을 분석한 경찰은 단독 범행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구덩이는 너무 얕았고 전문적인 운반 흔적이나 은폐 시도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즉, 유기 과정이 극도로 다급하게 이루어졌으며 범인은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자일 확률이 매우 높았던 겁니다. 2018년 5월 15일,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가구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탐문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주변을 샅샅이 수사하던 중 경찰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향합니다. 혼자 살고 있는 31살의 여성, 기류 노조미였죠. 수사팀이 촉을 곤두세운 결정적인 계기는 불과 이틀 사이에 계속해서 뒤바뀌는 그녀의 불안정한 진술이었습니다. 첫 대면에서 그녀는 어머니 기류 신호부와 동거 중이며 그날은 단순히 어머니가 외출해 자리를 비웠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조사에서는 돌연 태도를 바꾸며 이미 오래전부터 독립해 쭉 홀로 지내왔다고 횡설수설했죠. 명백한 거짓 정황을 눈치챘지만 형사들은 그녀를 자극하지 않고 묵묵히 지켜보기로 결심합니다. 대신 주변 이웃들을 탐문하며 단서를 모았습니다. 뜻밖에도 이웃들은 두 모녀가 겉으로는 아주 화목한 관계였다고 기억하고 있었죠. 노조미는 평소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성격이었으나 어머니 신호부의 모습이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다는 일관된 증언이 나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려진 그들의 비극을 조금 더 깊이 헤집자 화목해 보이던 일상 뒤편에 도살인 끔찍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행적 조회 결과 과거 그녀가 가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차례나 가출을 감행했던 내역이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학창시절 은사는 졸업한 노조미가 어머니의 맹목적인 압박으로 자그마치 9년 동안이나 재수생활을 강요받았다고 밝혔거든요. 이 비상식적인 정황들을 입수한 경찰은 그녀를 둘러싼 의혹에 점점 떼끼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표적은 어머니의 흔적입니다. 주변의 감시 화면들을 추적한 결과 2018년 1월까지는 마트에 들르는 신호부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1월 19일을 기점으로 그녀는 골목길의 그 어떤 렌즈 속에서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실종 일자와 하천에서 찾아낸 사체의 부패 정도, 그리고 왜소한 체격을 대조해본 경찰은 피해자가 신호부임을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2018년 5월 수사관들은 명백한 물증 확보를 위해 다시 한번 노조미 앞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어머니의 행방에 관해 아무런 타당한 답변도 내놓지 못했죠. 이번엔 또 말을 바꿔 불합격 통지를 받은 뒤 밤새 혹독한 질타를 쏟아붓던 어머니가 분을 못 이겨 가출한 것이라 우겼습니다. 이미 10여 년 전 별거를 선언한 아버지는 모녀와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상태라 가정의 상황을 알 턱이 없었거든요. 2018년 5월 17일 사건팀은 정밀 신원 확인을 위해 노조미와 아버지를 동행시켜 유전자 감식을 요청했습니다. 대조 결과 사체는 58살의 기류 신호부로 판명됐죠. 다른 가능성을 모두 배제한 채 2018년 6월 5일 경찰은 그녀를 전격 체포합니다. 강도 높은 추궁이 이어지자 그녀의 심리는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패닉에 빠진 채 얼버무리는 사이 진술 간의 모순이 끝없이 드러났던 겁니다. 게다가 수사진은 그녀의 기록에서 예리한 칼을 활용한 은밀한 수법이나 경동맥 부위 상해와 같은 섬뜩한 검색 흔적들을 무더기로 발굴해냈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 메모장에는 조속한 결단이 필요하다. 절대 겁먹지 마라 같은 의미심장한 문장들이 수두룩하게 쓰여 있었죠. 독한 마음 없이는 무리다. 먼저 빈틈없이 만반의 준비를 마쳐야 한다. 같은 날선 고뇌의 흔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요한 유도와 설득 앞에서도 그녀는 오직 어머니의 죽음만을 수긍할 뿐, 그 너머에 숨겨진 실체에 대해서는 끝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녀가 실토한 주장에 의하면 불합격 소식을 접한 날 신호부는 지난 수년간의 희생과 뒷바라지가 전부 수포로 돌아갔다며 맹렬히 화를 냈습니다. 폭발적인 분노를 참지 못한 채 정신이 붕괴된 어머니가 주방으로 달려가 흉기를 제목에 가져다 대었다는 것이었죠. 당시 그녀는 어머니가 그저 이성을 잃은 줄 알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향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끔찍한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거실로 가보니 신호부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시험에 떨어져 어머니가 그렇게 된 것이라 믿었던 그녀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기가 몹시 두려웠습니다. 결국 그녀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하기로 결심합니다. 진술에 따르면 작은 부위들은 비닐봉지에 담아 쓰레기통에 나눠버렸다고 하죠. 하지만 몸통 부분은 너무 커서 들킬까봐 두려웠고 결국 플라스틱 통에 담아 집 근처 250m 거리의 강가에 묻었다고 합니다. 완전 범죄를 꿈꿨으나 얼마 뒤 쏟아진 폭우로 흙더미가 씻겨 내려갔고 깊이 감춰둔 시신의 흔적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드러난 거죠. 하지만 경찰 입장에서 그녀가 늘어놓은 이러한 진술은 도저히 믿기 힘든 핑계였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까지도 그녀는 자신이 어머니를 직접 살해했다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2018년 9월 검찰은 그녀를 고의 살인 혐의로 기소하며 재판부에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20년 5월에 진행된 1심 재판에서도 노조미는 어머니가 숨진 뒤에 사체만 처리했을 뿐이라며 범행을 끝까지 부정했죠. 하지만 눈앞에 제시된 수많은 물증 앞에 재판부는 살인죄를 인정했고 그녀에게 최종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구형보다 형량이 줄어든 이유는 그녀가 오랜 세월 겪어야 했던 비정상적인 가정 환경을 재판부가 참작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그녀가 어머니라는 세계에 갇혀 장기간 극심한 압박을 받았고 결국 막다른 길에 몰렸다고 보았죠. 우리 역시 이 비극의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당시 재판장은 판결을 내리며 그녀에게 이제는 온전히 자신만의 인생을 새로 시작하라는 이례적인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놀랍게도 법정의 판결이 내려진 순간 노조미는 비로소 지옥 같은 족쇄에서 풀려났다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0년 오사카 고등재판소에서 항소심을 기다리던 중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어머니를 죽였다고 순순히 자백한 거죠. 그제야 오랜 침묵을 깨고 잔인했던 범행 과정과 감춰둔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1987년에 태어난 그녀는 귀하게 자란 외동딸이었습니다. 평범한 노동자였던 부모 탓에 집안 형편은 넉넉지 않았으나 부모의 아낌없는 사랑 덕에 어린 시절은 꽤 행복한 기억으로 가득했죠.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에도 그녀는 줄곧 반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화 블랙잭을 읽은 그녀는 부모님에게 나중에 커서 만화 속 주인공처럼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죠. 딸의 이 한마디에 어머니 신호부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흥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의사라는 직업에 묘한 환상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신호부의 친어머니이자 노조미의 외할머니는 과거 수차례 이혼을 겪은 파란만장한 인물이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미국인 치과 의사와 재혼해 미국으로 떠나버렸고 어린 딸 신호부는 이모의 손에 맡겨져 외롭게 성장해야 했죠. 어머니를 만날 기회는 거의 없었지만 어쩌다 의사 남편과 함께 일본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늘 값비싼 선물과 부를 아낌없이 과시하곤 했습니다. 그 화려한 모습을 목격하며 신호부는 의사야말로 삶을 가장 완벽하고 부유하게 만들어줄 유일한 열쇠라고 굳게 믿게 된 겁니다. 성인이 된 후 미국으로 건너가 잠시 어머니와 살기도 했지만 다시 일본으로 돌아온 그녀의 마음속엔 의사에 대한 더 강한 집착이 싹붙죠. 하지만 정작 신호부 자신의 학업 성적은 의사가 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어린 딸이 의사를 꿈꾼다는 말을 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딸을 서포트하겠다고 다짐한 겁니다. 고졸 학력에 그친 스스로의 열등감을 채울 대리 만족이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에게 더 화려한 미래를 쥐어줄 기회였던 셈이죠. 동시에 미국에 있는 친어머니와 새아버지에게 보란 듯이 성공한 모습을 증명해 보이고 싶다는 마음도 한몫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호부는 일까지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고 이때부터 딸의 모든 공부 과정을 철저하게 통제하기 시작했죠. 곧바로 답답할 정도로 빽빽한 시간표가 짜였고 신호부가 딸에게 강요한 최종 목표는 오직 하나, 국립대 의대 합격이었습니다. 어린 날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가 평생의 족쇄가 될 줄은 노조미도 그리고 이 비극을 지켜보는 우리도 감히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녀의 일상은 오로지 공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착하고 순종적이었던 딸은 어머니가 설계해둔 혹독한 계획을 묵묵히 따를 뿐이었죠. 초등학교 6학년 무렵 아버지는 이직을 핑계로 회사 기숙사로 거처를 옮겼고 이때부터 집을 비우는 날이 급격히 많아졌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로 그녀는 아버지의 얼굴을 거의 볼 수 없게 됐죠. 부모가 이미 별거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사춘기 소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집에는 기묘할 정도로 고요한 두 사람만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매일 마주하는 유일한 세상은 오직 책뿐이었죠. 1999년 그녀는 인근의 사립중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죽을 힘을 다했지만
성적은 쉽게 오르지 않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 앞에 노조미는 매번 무거운 좌절감을 삼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격려 대신 돌아온 건 노력이 부족하다거나 겉으로만 공부하는 척 게으름을 피운다는 신호부의 모진 폭언이었죠. 그날 이후 감시는 날로 잔혹해졌습니다. 방과 후가 되면 노조미는 자신의 공부 책상을 거실로 끌고 나와 어머니 앞에서 밤늦게까지 감시를 받아야 했죠. 학교나 학원이 끝나면 1초의 오차도 없이 귀가해야 했으며 다른 길로 가거나 친구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사소한 행동 하나까지 금지되었습니다. 신호부는 딸의 휴대폰에 항상 위치 추적기를 켜놓게 했고 그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실시간으로 샅샅이 감시하곤 했죠. 정해진 분량을 다 끝내지 못하고 쓰러져 잠들기라도 하면 가차없이 한밤중에 머리채를 잡아 깨워 기어코 다 끝내도록 다그쳤습니다. 그럼에도 노조미는 묵묵히 버텨냈죠. 친구 사귀기는커녕 개인 휴대폰조차 가질 수 없었던 가혹한 통제 속에서 그녀의 세상은 오직 책상 앞이라는 좁은 공간뿐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목욕까지 해야 했죠. 집안 분위기는 학교보다 훨씬 더 답답할 지경이었습니다. 쉴 틈은 단 1초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하루 24시간 내내 감시당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거죠.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면 무자비한 폭언이 쏟아졌습니다. 그제야 노조미는 아버지가 왜 이 집을 떠났는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죠. 초등학생 시절의 어느 저녁 식사 시간, 어머니 신호부는 딸 앞에서 잔인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공부 똑바로 안 하면 네 아빠처럼 삼류 대학밖에 못 간다고 말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끝없는 비난과 무시에 이미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기 때문이죠. 불을 끄지 않거나 목욕을 오래 하는 사소한 일조차 어머니를 폭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집에서 노조미가 매일 목격한 건 아버지의 침묵과 인내뿐이었죠. 그녀는 자신을 남겨둔 채 혼자만 도망쳐버린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죠. 아내의 정신적 학대에 짓눌려 지친 아버지에게는 이미 아버지가 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을요. 아버지가 집을 떠난 후 모녀는 매달 그가 보내주는 생활비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신호부의 모든 분노는 오롯이 딸에게 향했습니다. 끊임없는 폭언은 물론이고 쇠파이프로 매를 맞는 끔찍한 폭행이 일상처럼 번졌죠. 우리가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소름 끼치는 사실은 매질이 끝난 뒤 그녀가 취한 행동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라고 외쳐야 했거든요. 신호부의 눈에는 딸의 글씨체마저 거슬렸습니다. 보는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최악의 글씨라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죠. 결국 원하는 성적을 내지 못하면 노조미는 그저 가치 없는 쓰레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시절 시험을 망친 노조미가 성적표를 받아든 순간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살기 어린 얼굴과 잔혹한 체벌만이 떠올랐죠. 두려움에 질린 그녀는 이 상황을 감당할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그녀가 선택한 꼼수는 바로 성적표 위조였죠. 하지만 집에 들어서자마자 신호부는 성적표를 들이밀라며 다그쳤고 오답을 꼼꼼히 대조하던 중 조작된 점수를 단숨에 알아차렸습니다. 이성을 잃은 어머니의 불호령과 함께 차가운 바닥에 무릎이 꿇려졌죠. 그리고는 식탁 위에 있던 끓는 주전자를 들고 와 딸의 허벅지에 그대로 부어버렸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는 딸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당장 공부방으로 꺼지라고 소리쳤죠. 틀린 문제를 전부 다시 풀고 잃어버린 점수를 메우기 전까지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겠다는 잔인한 협박이었습니다. 심지어 의사에게는 실수로 뜨거운 차를 쏟았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했죠.
노조미는 그저 숨을 죽이고 이 모든 학대를 온몸으로 버텨낼 뿐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자 자연계열 과목들은 그녀의 한계를 아득히 넘어서기 시작했죠. 졸업반이 되었을 때 그녀는 마침내 더 이상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어렵다는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인문계열 과목 성적은 그나마 나쁘지 않은 편이었죠. 담임교사는 현재 실력으로 국립대 의대에 합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충고했습니다. 문과로 전향하거나 본인의 수준에 맞는 다른 대학을 알아보는 편이 현실적이라는 조언이었죠. 그러나 신호부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력이 조금 부족할 뿐이라며 고집을 피웠죠. 그렇게 압박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고 노조미는 서서히 질식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짓누르는 압박감을 견디다 못한 그녀는 집을 뛰쳐나가기로 결심합니다. 새로운 직장과 거처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집요하게 추적해 그녀를 다시 집으로 끌고 왔죠. 그때부터 노조미는 20살 성인이 되면 스스로 인생을 결정할 수 있을 거라며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딱 2년만 더 버틴다면 어머니의 끝없는 학대로부터 마침내 벗어날 수 있으리라 믿었던 거죠. 2005년 노조미는 첫 대학 입시를 치렀고 어머니의 강요에 따라 교토대학 의학부 보건학과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합격선과는 터무니없이 거리가 먼 처참한 낙방이었죠. 체면이 깎이는 게 두려웠던 신호부는 미국에 사는 외할머니에게 교토대에 합격했으나 의대로 전과를 준비 중이라고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 재수를 강요했고 노조미는 다시 고통스러운 수험생의 삶으로 돌아가야 했죠.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비극. 무려 9년이라는 잔혹한 재수 생활이 이때부터 시작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딸의 의지를 다잡는다며 신호부는 급기야 바늘로 딸의 손가락을 찔러 혈서를 쓰게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반드시 합격하겠다는 피해 맹세였죠. 그렇게 어머니의 거센 감시 속에서 지옥 같은 하루하루가 반복됐습니다. 같이 목욕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노조미의 모든 사생활이 통제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늘 감시자가 붙었고 외부와의 연락은 철저히 차단당했죠. 훗날 노조미는 당시의 삶을 감옥 속 죄수와 다름없었다고 회상했습니다. 1년간의 뼈를 깎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그녀를 버티게 한 유일한 희망은 오직 성인이 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사실뿐이었죠. 드디어 20살이 되자마자 노조미는 망설임 없이 두 번째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옷가지 2 상자를 황급히 챙겨 평소 신뢰하던 국어 교사에게 택배로 보냈죠. 그녀는 다른 곳으로 도망쳐 숙식이 제공되는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그녀를 찾아내고 맙니다. 신호부가 직접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고 결국 노조미를 다시 집으로 끌고 온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노조미의 옷가방을 맡아준 국어 교사마저 학생의 가출을 방조했다며 신호부에게 혹독한 폭언과 협박을 당해야 했죠. 이토록 답답한 지옥 속에서 노조미는 2005년에서 2006년 사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결심하게 됩니다. 딸의 정신 상태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감지한 것일까요? 신호부는 아주 미세하게 한 걸음 물러서며 용돈이라도 벌어오라며 아르바이트를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겨우 얻어낸 그 짧은 자유마저도 이내 노조미에게는 새로운 족쇄이자 압박으로 다가왔죠. 하루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가볍게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가 어머니에게 그야말로 폭언의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급기야 그날 밤 신호부는 딸을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문 밖에서 노조미는 뼈저린 진실을 깨닫게 되죠. 몸은 이미 성인이 되었지만 자신은 결코
어머니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제 삶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조차 없다는 차가운 사실을요. 그렇게 무력감과 깊은 절망만이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여만 갔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사회로 나아가 일을 하고 어엿한 가정을 꾸리는 동안 노조미는 여전히 끊임없는 입시 공부와 어머니의 생활비를 대기 위한 아르바이트의 굴레에 갇혀 있었죠. 노조미에게 그곳은 집이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재수를 거듭하며 모녀의 관계는 마침내 파국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의사에 합격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잔인한 현실을 직면한 거죠. 그제야 신호부는 한 발짝 더 물러나 시가의과대학 간호학과에 입학하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단, 졸업 후에는 반드시 조산사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이 붙었죠. 의사는 못 되더라도 평범한 간호사로 남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신호부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대학에 합격한 노조미는 입학 후 생애 처음으로 어머니의 24시간 감시망에서 비껴나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오랜 재수 생활 탓에 동기들보다 나이는 훨씬 많았죠. 하지만 그 방 안에 홀로 갇혀 지내야 했던 지옥 같은 과거에 비하면 그 정도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딱 2년뿐이었습니다. 대학 3학년이 되던 해 노조미는 수술실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품게 되거든요. 2017년 여름에는 대학 부속 병원으로부터 취업 내정 통보까지 받게 되죠. 드디어 삶의 빛이 비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소식을 접한 신호부는 불같이 화를 냈죠. 약속했던 조산사 과정 시험에 떨어졌다는 이유였습니다. 신호부가 세운 각본대로라면 내년 3월 졸업과 동시에 조산사 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노조미는 일반 간호사로 일하려 한 거죠. 이는 신호부가 제시했던 마지막 타협안을 완전히 짓밟는 행동이었습니다. 노조미는 수술실 간호사가 더 적성에 맞다고 호소했지만 신호부는 단호했습니다. 조산사가 아니면 안 된다며 또다시 억지 공부를 강요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이번 조산사 시험에 떨어지면 간호사로 일하지 않고 내년에 무조건 재수하겠다는 서약서까지 강제로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노조미는 결국 조산사 시험에서 또 낙방하고 맙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성을 잃은 어머니의 무자비한 폭력과 폭언이 쏟아졌습니다. 그 난장판 속에서 신호부는 노조미가 몰래 숨겨둔 스마트폰까지 찾아내 폭발하고 맙니다. 전화기를 빼앗아 강제로 비밀번호를 풀게 한 뒤 무릎을 꿇고 울며 비는 노조미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했죠. 그것도 모자라 원래 쓰던 다른 휴대폰으로 직접 가서 죽으라는 섬뜩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벽돌로 핸드폰을 처참하게 부순 신호부는 간호사 일은 꿈도 꾸지 말라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10년이 걸리든 12년이 걸리든 무조건 조산사가 되라는 명령이었죠. 그 지옥 같은 폭언은 그날 밤새도록 새벽이 올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극심한 공포에 노조미의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통제할 수 없는 어두운 감정이 고개를 들었죠. 끝없는 재수 생활과 죽음보다 더한 모욕. 그 세월 동안 억눌러 왔던 인내의 끈이 마침내 뚝 끊어지고 만 겁니다. 어머니를 향한 오랜 원망과 분노가 이성을 집어삼켰고 다시는 그 지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일념만이 뇌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이제 단 하나뿐이었죠. 자신이 탈출할 수 없다면 어머니를 사라지게 하는 것. 2018년 1월 19일 출근을 일주일 앞둔 날이었습니다. 노조미는 마지막 용기를 쥐어짜내 어렵게 구한 간호사 일자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애원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자신만의 삶이었기에 간절히 바랐지만 신호부의 대답은 이번에도 차가운 거절이었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딸을 향해 이기적이라며 또다시 모진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너는 정말 무책임한 애라고 말이죠. 내 욕심만 채우려고 남을 이용하고 멋대로 살면서 남을 배신하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년이라며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네가 내 인생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든 거라며 핑계 대지 말라며 서약서를 찢은 건 결국 다 너의 이기심 때문이라며 몰아붙였죠.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는 거냐며 이 모든 일은 결국 다 네 잘못이자 네 탓이라며 끝없이 다그쳤습니다. 신호부는 지칠 때까지 딸을 다그치다가 누워서 스마트폰을 만졌습니다. 이어 딸에게 안마를 하라고 요구했고 얼마 뒤 스스로 잠에 취해 깊이 잠들었죠. 바로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완전히 잠든 것을 확인한 노조미는 조용히 부엌으로 걸어가 가장 날카로운 식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과거 인터넷에서 수없이 검색해 보았던 극단적인 범행 방법들이 쉴 새 없이 떠오르고 있었죠. 목동맥만 정확히 끊어버린다면 저 지긋지긋한 잔소리도 더는 들을 필요가 없을 거라 확신했던 겁니다. 생각을 마친 노조미는 식칼을 쥔 채 잠든 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그대로 내리쳤습니다. 이내 신호부의 거친 몸부림이 멈추었고 사방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죠. 참혹한 범행을 저지른 노조미는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지극히 기괴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실로 나가 소파에 편하게 누운 그녀는 과거 어머니가 그토록 엄격하게 금지했던 텔레비전 드라마를 켜고 유유히 시청하기 시작한 거죠. 드라마를 보며 여유롭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던 그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마침내 괴물을 처단했고 이제야 다리 뻗고 잘 수 있겠다는 내용이었죠. 그 순간 노조미가 느낀 유일한 감정은 시원한 해방감이었습니다. 그녀는 피비린내 나는 어머니의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두고는 이내 평온하게 잠에 빠져들었죠. 얼마나 잠을 잤을까? 노조미는 문득 소스라치게 놀라며 깨어났습니다. 오랜 세월 매일 밤 어머니가 자신을 거칠게 깨웠던 공포가 몸에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번쩍 눈을 뜨고 나서야 지긋지긋하던 어머니가 방바닥에 싸늘하게 누워있다는 현실을 겨우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세상에서 어머니라는 존재를 완벽하게 지워버리기 위해 그녀는 칼과 톱을 챙겨 욕실로 들어갔고 참혹하게 시신을 처리하기 시작했죠. 사체를 참혹하게 훼손해 모두 유기한 뒤에야 마침내 그토록 넓은 집안에는 오롯이 그녀 혼자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웃이나 주변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을 완벽히 막아야 했죠. 노조미는 어머니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도용해 지인들에게 연락을 보내며 그녀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몇 달이 지나고 그녀는 정식 간호사로 취업했습니다. 그것은 노조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진정 원하던 꿈을 직접 선택해 일하게 된 순간이었죠. 시간이 흘러 2020년, 결국 덜미를 잡힌 기류 노조미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녀가 오사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시절, 한 취재기자가 면회를 와 교도소에서의 수감 생활이 매일같이 고통스럽지 않느냐고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미의 대답은 대중을 충격에 빠뜨렸죠. 구치소 안에서의 삶이 집에서 어머니와 살던 때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자유롭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정해진 규칙만 잘 지키면 되었고, 더는 아무도 그녀에게 공부를 강요하거나 터무니없는 성적표를 들이밀지 않았기 때문이죠. 매일 밤늦도록 귀가 따갑게 쏟아지던 폭언도 사라졌고,
무엇보다 자신의 존재 가치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고 짓밟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답답하기 그지없던 집구석에 비하면 차라리 차가운 감옥 속이 그녀에게는 훨씬 안락한 안식처였던 셈이죠.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족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손으로 친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잔혹한 사실이었죠. 자신의 범행 때문에 홀로 남겨진 아버지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어머니를 죽인 살인마 딸을 두었다고 비난받을까 늘 두려웠던 겁니다. 또한 겨우 잔소리 몇 마디를 못 견뎌서 어머니를 죽인 페류나라며 세상이 비웃고 가해 동기조차 전혀 인정받지 못할까봐 늘 불안해했죠. 오랜 세월 동안 이어진 어머니의 비정상적인 통제와 정신적 학대는 그녀의 육체를 가두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힘마저 통째로 갉아먹고 만 겁니다. 차가운 철창 안에 갇히고 나서야 노조미는 자신이 평생 받아왔던 강요들이 다름 아닌 교육 학대라는 잔혹한 폭력이었음을 마침내 깨닫게 됐죠. 2021년 1월 마침내 운명의 항소심 재판이 정식으로 열렸습니다. 노조미가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자 오사카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그녀가 오랜 세월 견뎌왔던 교육학대의 정황을 사정으로 고려해 주었죠. 그 결과 그녀의 형량은 기존보다 크게 줄어든 징역 10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수감된 채 감시로 점철되었던 과거를 되돌아보던 노조미는 진작 주변에 도움을 청했어야 했다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죠. 그랬다면 이런 파국적인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후 그녀는 옥중에서 기자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소통을 시작했죠. 이 편지들은 훗날 한 권의 책으로 엮여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편지에서 자신 또한 결코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고백했죠. 어머니가 가졌던 불안과 고통을 조금만 더 헤아렸다면 좋았을 텐데 자신이 저지른 죄를 뼈저리게 후회한다는 심경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하는 정서적 학대는 영혼을 갉아먹는 은밀한 고문과도 같습니다. 슬픈 현실은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 결코 비명을 지를 수 없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러한 교육학대의 비극은 쉽게 세상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무조건적인 학업 강요는 자식을 위한 당연한 훈육으로 너무나 쉽게 정당화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비뚤어진 사회적 시선이 가정 내부에서 은밀히 자행되는 정서적 폭력을 보호하는 두꺼운 방패가 되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가해자인 부모도 피해자인 자식도 결국에는 이게 다 자식을 위한 길이라 생각하며 착각 속의 고통을 감내하곤 하죠. 그렇기에 끝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터지고 나서야 베일에 쌓여있던 가혹한 학대의 실상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자식을 통해 인생 역전을 꿈꾸는 잘못된 기대는 부모를 광적인 성적 집착과 대학 간판에만 목을 매게 만들며 파멸로 몰고 갑니다. 사건의 마침표를 찍으며 노조미는 우리에게 묵직한 조언을 남겼습니다. 부모의 힘겨운 불안과 무거운 고민을 한 번쯤 이해해보려 노력하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선을 넘었다고 느껴진다면 반드시 용기를 내어 외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를 가장 깊은 고민에 빠뜨리는 것은 잔인한 살인 행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랜 세월 가스라이팅으로 영혼을 통째로 부정당했던 한 인간의 비명이죠. 결국 이 비극적인 사건은 당연하다고 여겨져 온 뜨거운 교육열 뒤에 가려져 있던 교육학대의 민낯을 일본 사회에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품은 모든 기대가 언제나 올바른 사랑에서 비롯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거센 통제와 강요가 선을 넘는 순간 그것은 서서히 한 아이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을 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난 뒤였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